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러 내려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며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기륜이 시작되는 곳에 쓰러질 듯 말 듯 한 오래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뒤집은 새기발에 거무튀튀했고 흙으로 바른 담벼락은 곳곳이 갈라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만 마당만큼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집주인의 부지런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에는 덕구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서 외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말수가 적고 우직한 사내로 남들이 요령을 피울 때도 묵묵히 밭을 갈고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덕구에게도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바로 짝을 만나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의 소개로 이웃 마을에서 시집온 색시의 이름은 복녀였는데 그녀는 이름처럼 복스럽게 생겼지만 마을 처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의 처녀들이 가냘프고 수줍은 모습이었다면 복녀는 덩치가 덕구보다도 더 크고 둥글둥글하여 마치 보름달이 굴러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팔뚝은 웬만한 장정의 종아리만큼 굵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새색시의 덩치를 보고 수군거리며 입을 가리고 웃었지만 덕구는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복녀가 덕군의 집으로 들어온 뒤로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덩치만큼이나 힘도 장사여서 덕구가 혼자 끙끙대며 들던 무거운 물동이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고 장작 패는 일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면 좁은 부엌이 꽉 차서 움직일 틈조차 없어 보였지만 손끝은 의외로 야무져서 그녀가 지은 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반찬은 투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덕구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고 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둘이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복녀의 넉넉한 덩치와 엄청난 식성이 그저 놀림거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할 때면 의뢰복녀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덕군의 색시 봤어. 밥그릇이 무슨 세숫대야만 하더라니까. 저렇게 먹어대니 덕군의 쌀독이 남아나겠어. 라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저 덩치 좀 봐. 밤에 이불 덮고 누우면 방이 꽉 차서 덕구는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 하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덕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해사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지만 천성이 모질지 못해 그들에게 대꾸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우리 복녀가 얼마나 마음이 고운 사람인데 겉모습만 보고 저런다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덕구에게 복녀는 뚱뚱하고 미련한 여자가 아니라 춥고 외로웠던 자신의 빈집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품에 안기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고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덕구는 아내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장날이면 읍내에 나가 예쁜 머리 댕기나 분첩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거두어져 곡간으로 들어갔고 논바닥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아침이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찬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질수록 덕군의 집 아궁이에는 더욱 활활 불이 타올랐습니다. 복년은 겨울 준비를 하느라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메주를 쑤어 처마 밑에 매달고 겨우내 쇳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겨울을 날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고 덕구는 그런 아내가 더없이 듬직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아 창호지 문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낮에 산에서 나무를 해 나르느라 피곤했는지 초저녁부터 다 자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달게 자던 덕구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썰렁했고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덕구는 비몽사몽간에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려고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에 있는 부엌 쪽에서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덕구는 복녀가 배가 고파서 뭘 먹으러 갔나 하고 생각하며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들이키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덕구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자던 방 바로 옆,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 잡동사니를 넣어두거나 복녀가 낮잠을 잘 때 쓰는 작은 방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라고 하기에는 그 빛깔이 너무나 따뜻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빛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도 아까워서 등잔불도 잘 안 켜는데 이 밤중에 무슨 불을 켜놓은 거지. 덕구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작은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게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기척도 없고 그저 색 하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복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내는 숨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는데 불은 왜 켜져 있는 것일까? 혹시 촛불을 켜두고 잠이 든 것은 아닐까? 덕구는 불이 날까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빛은 일반적인 등잔불이나 촛불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촛불은 붉은 빛을 띠며 흔들리지만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이 빛은 아주 맑고 투명한 황금빛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 빛은 문창호지를 뚫고 나와 마루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낼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왠지 모를 경외감에 휩싸여 문고리를 잡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아내가 깨면 놀랄까봐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빛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늦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덕구는 부스스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복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둥글고 환했고 어젯밤의 그 신비로운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덕구는 헛것을 보았나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색시야.
어젯밤에 혹시 작은 방에서 잤어? 덕구가 넌지시 묻자 복녀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서방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그리로 가서 잤네요. 왜요? 복녀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덕구는 차마 방에서 빛이 났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뒷머리를 극적이며 아니. 그냥 밤에 목이 말라 나왔는데 작은 방 쪽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복녀는 제가 덩치가 커서 숨소리도 큰가 봐요. 하며 까르르 웃어 넘겼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웃음소리에 간밤의 의문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꿈을 꾼 모양이다. 저렇게 순박한 사람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어. 덕구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이한 일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덕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진 깊은 밤. 덕구는 숨을 죽이고 작은 방 쪽을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캄캄하던 방문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 안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어둠이 걷히고 문창호지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빛은 더 선명했고 그 범위도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두근거려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정체가 무엇일까? 혹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는 복녀는 영락없는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밥 많이 먹고 힘세고 웃음소리 큰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덕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빛은 이제 마당까지 비출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덕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기는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희미한 달빛처럼 보여서 마을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직 집안에 있는 덕구만이 그 빛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씩씩하게 일어나 밥을 짓고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퉁퉁한 볼살 어딘가에 그 빛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덕구의 사촌 형수인 뺑덕 어멈이라 불리는 여자가 덕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뺑덕 어멈은 마을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에 심술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흉볼거리가 있으면 신이 나서 떠들고 다니는 위인이었지요. 그녀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훑어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쌀독은 비어가고 장작은 줄어들고 이 덩치 큰 색시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휘겠습니다. 형수의 목소리는 앙칼지고 날카로워서 고요한 마당을 단숨에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형수의 타박에 어쩔 줄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는 그런 복녀를 아래 위로 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치우. 여자가 살림을 야무지게 해서 남편을 편하게 해야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겨서야 원. 내가 오다가 들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 흉을 봅니다. 덕분에 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덕구는 화가 났지만 형수라서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복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요. 밥 좀 많이 먹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러십니까? 덕구가 아내 편을 들자 형수의 눈매가 더 매서워졌습니다. 호호. 도련님도 참 팔불출이 따로 없네. 내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내가 산 넘어 다녀오다가 이 집을 봤는데 말입니다. 형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형수가 그 빛을 본 것일까? 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복녀와 덕구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돌더란 말입니다. 환한 불빛 같은 게 번쩍거리던데 혹시 밤에 굿이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몰래 숨겨두고 보는 겁니까? 덕구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아니요. 무슨 불빛이요. 형수님이 잘못 보셨겠죠. 우리는 밤이 되면 바로 잡니다. 덕구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 눈이 옹이 구멍도 아니고 분명히 봤는데. 아무래도 수상해. 내가 이 마을에 살면서 모르는 일이 없는데 이 집 구석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꽃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복녀는 불안한 듯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수가 돌아간 뒤에도 덕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형수가 냄새를 맡았으니 곧 마을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깨비가 나온다더라. 복녀가 밤마다 뭘 훔쳐먹는다더라 하는 식의 헛소문이 돌 것이 뻔했습니다. 덕구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조차 그 빛의 정체를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찍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오늘 몸이 좀 고단해서 일찍 눕겠습니다. 복녀가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덕구는 안방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불어대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었습니다. 덕구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이 잠든 시각, 덕구는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방 문틈으로는 어김없이 그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빛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빗줄기가 마루바닥에 선명한 선을 그릴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 아내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덕구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에 손을 가져다 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덕구는 화들짝 놀라 마루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숨을 죽인 덕구의 귀에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온 헛기침 소리의 주인은 다행히도 호랑이나 도깨비가 아니라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황노인이었습니다. 황노인은 잠이 오지 않아 마을을 한 바퀴 돌던 중이었는데 덕분에 집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기이한 불빛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마루에서 내려와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황 노인은 뒷짐을 진 채 덕군의 집 사랑채 쪽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황 노인의 눈길은 덕구가 좀 전까지 서성거렸던 작은 방 문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는 여전히 은은하게 마당을 적시고 있었기에 덕구는 황 노인이 그 빛을 보았음을 직감하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덕구야, 자네 집안에 귀한 손님이라도 오셨는가? 밤이 깊었는데 불빛이 예사롭지가 않구먼. 황 노인의 물음에 덕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라고 말하기에는 그 빛이 너무나 기이했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명백히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우물쭈물하며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덕구의 곤란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덕구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라네. 큰 복은 때로는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니 너무 두려워 말고 차분히 기다려보게나. 자네 색시가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니 자네가 그 무게를 잘 견뎌야 할 걸세. 황 노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무게를 견디라는 말의 뜻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덕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기 무섭게 사촌 형수인 뺑덕 어멈이 동네 안악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뺑덕 어멈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걸어왔고 그 뒤를 따르는 안악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덕군의 집을 힐끔거렸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집구석이 아주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형수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형수는 다짜고짜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텅 빈 독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 좀 보슈. 며칠 전에 내가 쌀 한 가마니 들여놓는 걸 봤는데 벌써 바닥이 났네. 바닥이 났어. 도대체 그 많은 쌀을 누가 다 처먹었겠어. 그러스응 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복녀를 삿대질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복녀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제가 먹은 게 아니고. 복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형수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덩치를 봐라. 덩치를 소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쌀 한 가마니가 대수겠어. 네가 밤마다 몰래 일어나서 밥을 쪄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해. 형수의 말에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덩치가 남다르다 했어. 밤에 불 켜놓고 혼자 먹나 봐. 저러다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 먹겠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복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복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우리 복녀가 많이 먹기는 해도 훔쳐 먹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쌀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제가 요즘 힘쓰는 일이 많아서 배가 고파 그랬단 말입니다. 덕구가 아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덕구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자 형수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다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호호. 아주 눈물겨운 부부에 나셨네. 그래. 쌀은 그렇다 치자. 그럼 밤마다 네 집에서 나오는 그 귀신불은 어쩔 셈이야. 어젯밤에도 온 동네가 환해질 지경이던데. 굿이라도 하는 거야. 형수의 입에서 귀신불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모여있던 안악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는 가장 무서우면서도 흥미로운 얘기거리였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뺑덕네 말이 사실이었어. 나도 어젯밤에 뒷강 가다가 번쩍하는 걸 봤어. 이 집에 도깨비가 씌었나 봐. 순식간에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나 괴물을 보듯이 슬금슬금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녀는 이제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동은 황 노인이 지나가는 길에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웬 행패들이냐 하고 호통을 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형수와 안악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의심과 불신의 찌꺼기는 마당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뺑덕 어멈은 대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 눈은 못 속인다. 오늘 밤에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허튼 수작 부리면 당장 멍석말이 당할 줄 알아.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덕구가 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웃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모여서 덕구를 힐끔거리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참을 나눠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정겨운 이웃들이 이제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구는 외톨이가 된 기분을 느끼며 묵묵히 점이질만 했습니다. 흙을 파낼 때마다 답답한 속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지만 해가 기울수록 집에 돌아가 마주할 밤이 두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복녀가 부엌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 넓은 등판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복녀가 황급히 얼굴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서방님, 시장하시죠. 얼른 밥상 차려올게요. 애써 밝게 웃으려는 그녀의 미소가 오히려 덕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밥상은 조촐했습니다. 김치 한 보시기와 된장국,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평소에는 복녀가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던 덕구였지만 오늘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녀 또한 밥을 깨작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복녀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덕구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겉만 보고 떠드는 소리에 기죽지 말란 말이다. 하지만 덕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고된 재앙처럼 다시금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 쪽에서 스멀스멀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빛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누군가 거대한 화로에 불을 지핀 것처럼 문창호지가 붉은 빛을 넘어 눈부신 황금빛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정말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덕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절부절 못하며 마루를 서성거렸습니다. 불이야 저것 봐. 덕군의 집에 불이 났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대문 밖에서 다급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뺑덕 어멈이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덕군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이 아니다. 저건 도깨비 불이야. 내가 말했잖아. 저 여자가 요물을 불러들인다고. 형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평화롭던 덕군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가득 메우고 서서 빛을 뿜어내는 작은 방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빛은 이제 너무나 강력해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손에는 낫이나 몽둥이 하나 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다들 물러가시오. 내 집이오. 내 아내가 자는 방이란 말이오. 덕구가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뺑덕 어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횃불 조명을 받아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덕구 도련님, 비키세요. 지금 저 방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어요. 만약 저 안에 구미호가 들어앉아 있다면 온 마을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사람들도 동조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문을 열어라. 정체를 밝혀라. 흥분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덕구를 밀치고 방문을 부술 기세였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덕구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무리 뒤쪽에서 다시 황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멈추거라. 밤중에 남의 안방을 침범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더냐. 노인의 호통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황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뺑덕어멈과 덕구 사이에 섰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밤 기운이 음하니 사나운 꼴을 볼 수도 있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때 덕구가 직접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됐느냐? 황 노인의 중재는 단호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뺑덕 어멈은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마을 최고 어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입니다. 해 뜨자마자 우리가 다시 올 겁니다. 그때도 문을 안 열면 우리가 강제로 부수고 들어갈 테니 그리 아세요. 형수는 씩씩거리며 사람들을 이끌고 물러갔습니다. 우르르 빠져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방 안의 빛은 여전히, 아니 아까보다 더 신비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빛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내가 정말 사람이 아닌 것인지 덕구는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아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덕구의 시선이 굳게 닫힌 작은 방 문에 고정되었습니다.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달랜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홀린 듯이 빛이 새어나오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빗줄기가 덕구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복녀야, 네가 무엇이든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이제는 봐야겠다. 덕구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문풍지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덕구의 눈동자가 문구멍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의 눈부심이 가시고 나자 서서히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덕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에서 그가 본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문구멍에 눈을 댄 덕구의 호흡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게 쏟아지는 빛 때문에 눈이 부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한여름 정오의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처럼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린 듯 했습니다. 덕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뜨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방 안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된 순간, 덕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문틀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평소 덕구가 알던 좁고 어두운 흙바닥 방이 아니었습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온통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아내 복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보고 있는 것은 낮에 보던 투박하고 뚱뚱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녀의 몸 전체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옷자락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그 넉넉하고 비대해 보였던 살집은 단순한 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인 빛의 고치였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녀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오색 찬란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가느다란 실과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누에가 황금실을 뽑아내듯 복녀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공기 중에 금가루가 흩날리고 그녀의 피부에서는 은은한 진주 빛깔의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살만 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풍채는 사실 복부를 가득 품고 있는 주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방 안의 빛은 물결처럼 출렁이며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두려움조차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홀린 듯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녀의 코끝에서 나오는 숨소리는 색 하는 평범한 잠꼬대가 아니라 마치 봄바람이 버들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입김은 공기 중에서 하얀 꽃송이가 되어 피어올랐다가 이내 금빛 가루가 되어 방바닥에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방바닥에는 이미 그녀가 밤새 뿜어낸 기운들이 쌀알처럼, 엽전처럼, 때로는 고운 비단처럼 형상을 바꾸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덕구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녀가 왜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밥을 먹어야 했는지, 왜 그녀가 걸을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함이 느껴졌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밥을 먹어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하고 가난한 집안의 복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기운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먹은 밥알 하나하나는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눈부신 황금빛 에너지가 되어 덕구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의 옹졸한 마음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속으로 조금만 덜 먹지하고 원망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복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몸을 불려가며 이 집안의 가난과 불행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덕구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어두웠던 마음속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덕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한 아내의 잠든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빛은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때로는 잘 익은 벼 이삭 같은 노란색이었다가 때로는 맑은 시냇물 같은 푸른색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복녀는 꿈속에서조차 쉬지 않고 집안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무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덮어줄 듯한 넉넉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지키겠노라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내는 하늘이 내린 귀한 사람이라고. 새벽닭이 배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꽃기호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자 방 안의 빛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법이 풀리는 것처럼 황금빛 광채는 복녀의 몸속으로 다시 스며들어갔고 방바닥에 쌓여있던 금가루와 비단들은 희미해지더니 평범한 방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까지 덕구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이고 약속대로 뺑덕 어멈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덕구는 정신을 차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빛을 쏘인 덕분인지 아니면 진실을 알게 된 자의 확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덕구는 어제의 유약했던 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발그레하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들이 짖어대고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뺑덕 어멈은 어젯밤의 호언 장담을 지키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그 집구석의 비밀을 밝혀내자 형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문을 넘기도 전에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횃불과 몽둥이,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덕구 도련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뺑덕 어멈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사나웠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도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일종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예민해 보였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든 저지를 기세였습니다. 어서 문을 여세요. 해가 떴으니 핑계는 못 댈 겁니다. 형수가 삿대질을 하며 다그쳤습니다. 덕구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내 집에서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덕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에 없던 위험이 서려 있어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순에 빠져서 형수가 뭐라고 해도 허허 웃기만 하던 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범접하기 힘든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뺑덕 어멈은 덕구의 변화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이것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했나 눈빛이 왜 저래 비키지 못해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니까. 형수는 덕구를 밀치고 방문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복녀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덕구는 두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여럿이서 끌어내 형수의 고함에 마을 장정 몇몇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덕구 자네. 왜 이러나? 우리도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문 열고 보여주면 될 일 아닌가? 이웃집 김서방이 달래듯이 말하며 덕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완강했습니다. 보여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의심으로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그럽니다. 덕구의 일갈에 김서방은 무안한 듯 손을 놓았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뺑덕 어멈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저 멍청한 놈 하나 못 끌어내고 내가 직접 열 거야. 형수는 장정들을 밀치고 덕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덕구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덕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형수의 악쓰는 소리와 말리는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방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밖에 소란스러움에 잠이 깬 것인지 복녀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내가 깨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험악한 얼굴로 아내를 마주하게 할 수는 없는데 덕구의 마음이 급해진 틈을 타 뺑덕 어멈이 덕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덕구가 중심을 잃고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때다 문 열어 뺑덕 어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덕구가 다시 일어나 달려오기도 전에 형수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문고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수는 보란듯이 힘껏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그 대단한 도깨비, 낯짝 좀 보자. 문창호지가 찢어질 듯 팽팽해지더니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찰나. 형수와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흉측한 괴물이나 쌓여있는 쌀가마니 따위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시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찬란한 서기를치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밤새 모아둔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갇혀있던 빛의 입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으로 된 안개 같기도 하고 오색 구름 같기도 했습니다. 앞쪽에 서 있던 뺑덕 어멈은 그 강렬한 기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아, 내 눈형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뜨거운 불길처럼 느껴졌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지는 신비한 기운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빛이다. 방에서 빛이 난다. 세상에, 저 안에 부처님이라도 계신 건가?
사람들은 공포보다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빛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방 한가운데 앉아 있는 복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막 깬 듯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여전히 후광처럼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 위에는 놀랍게도 밤새 그녀의 숨결이 만들어낸 하얀 명주실, 타래와 황금빛 쌀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뺑덕 어멈은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녀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산신령이나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복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마당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동네 분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신가요? 덕구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아내를 향해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아내의 존엄을 지켜줘야 할 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그 신비로운 향기가 온 마당을, 아니 온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복녀가 앉아있던 이불 주위에는 밤새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기운이 응결되어 만들어진 하얀 명주실 타래와 황금처럼 번쩍이는 쌀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승의 물건이 아닌 하늘이 내린 복의 증표임이 분명했습니다. 방 안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는 마치 천상의 꽃밭에 온 듯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고 험악했던 살기는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조차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루로 뛰어 올라가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녀는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그리고 이 소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 방 안에 왜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형님은 왜 저러고 계세요? 복녀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덕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임자, 자네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네. 이 모든 게 자네가 지니고 있던 복이라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황금빛 쌀알을 한 줌 쥐어 보였습니다. 쌀알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손 안에서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게 다 금인가? 아니, 금보다 더 귀한 천상의 쌀이야. 우리가 뚱뚱하다고 놀렸던 게 살이 아니라 복주머니였어.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녀의 그 넉넉한 풍채는 미련한 식탐의 결과가 아니라 마을과 집안에 내려질 복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많이 먹었던 밥은 그 복을 키우기 위한 걸음이었고 그녀의 굵은 땀방울은 복을 빚어내는 정성이었던 셈입니다. 뺑덕 어멈을 제외한 모든 이가 경외심에 찬 눈빛으로 복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뺑덕 어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포심보다 탐욕이 앞선 나머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툇마루로 기어 올랐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발견했잖아. 내 덕분에 문을 열어서 찾은 거니까 다 내 몫이라고. 형수는 눈이 뒤집혀 방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복녀의 무릎 앞에 쌓인 명주실과 황금쌀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덕구가 막으려 했지만 복녀가 부드럽게 덕구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녀는 형수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형수의 손이 황금 쌀무더기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뜨거워 형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확 뺐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게만 보이던 황금 쌀알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형수의 손이 닿자 불에 달군 쇳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입니다. 형수는 손을 호흡 불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 유물 같은 년이 쌀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손이 타들어가네. 형수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반대쪽 손으로 명주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주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형수의 손목을 휘감았다가 튕겨냈습니다. 사악한 기운을 가진 자는 하늘의 복을 만질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 노인이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사, 뺑덕 어머마,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저것은 욕심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가득 찬 시기심과 탐욕이 화를 부른 게야.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노인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남의 집 복을 탐내다니 천벌을 받을 거요. 어서 사과하고 가세요. 분위기가 반전되어 자신을 비난하자 뺑덕 어멈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분하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녀는 고통스러워하는 형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에서 하얀 수건을 꺼내 형수에게 건넸습니다. 형님, 손 많이 대셨어요. 이거라도 대고 계세요. 그리고 쌀이 필요하시면 창고에 있는 묵은 쌀이라도 가져가세요. 이 쌀은 형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복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조롱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마음씨에 뺑덕 어멈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냈으면 대들기라도 했을 텐데 저토록 맑은 선의 앞에서는 자신의 악한 마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뺑덕 어멈은 복녀가 건넨 수건을 내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복녀는 이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의학 두고 보자. 내가 미쳤지. 형수는 괴성을 지르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달아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는 형수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이자 불화의 씨앗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사라진 뒤 마당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은 복녀를 의심하고 괴물 취급하며 몰아세웠던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덕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가장 연장자인 황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자, 다들 보았는가?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복은 뚱뚱한 몸에도 마른 몸에도 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게 깃드는 법일세. 다들 덕분에 내외에게 사과하게,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웃집 김서방이 먼저 머리를 극적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덕구야. 그리고 복녀댁.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귀신에 씌었는지
헛소문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의 사과를 시작으로 아낙네들과 장정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새색시. 내가 나빴어. 우리를 용서해주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복녀는 빙그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실 만했죠. 제가 워낙 덩치가 커서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됐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자신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을 텐데 복녀는 그들 모두를 품어 안았습니다. 자, 날도 밝았고 다들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셨을 텐데 기왕 이렇게 모인 거 아침이나 같이 먹고 가시지요. 복녀가 제안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염치 없이 어떻게 밥까지 얻어먹나. 사람들이 주저하자 복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귀한 쌀로 밥을 지어 나눠 먹으면 마을에도 복이 돌지 않겠어요, 덕구씨. 장작 좀 더 패주세요. 복녀의 씩씩한 목소리에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덕구는 신이 나서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낙네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복녀를 도왔습니다. 내가 물 길어 올게. 나는 솥을 걸게. 마당은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방 안에 쌓여있던 황금쌀알들은 솥에 들어가자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 냄새는 여느 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수하고 달콤하여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고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부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가마솥 뚜껑이 들썩거리며 밥 익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몽둥이를 들고 대치했던 험악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반찬을 나르고 수저를 놓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황 노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담뱃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허허,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오늘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구먼. 드디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묵은지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훌륭한 밥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밥맛이 꿀맛일세. 몸속에 쌓인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복녀가 지은 밥에는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는 듯 밥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색이 환해지고 지병이 있던 노인들은 허리가 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덕구와 복녀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밥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집안 정리를 도왔습니다. 찢어진 문창호지를 새로 발라주고 소란통에 흐트러진 장독대를 정리하고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을 몸으로 갚으려는 듯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덕군의 집은 아침나절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말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덕구야, 복녀댁, 잘 먹고 가네.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게. 사람들은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고는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외로운 고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하고 꽉 찬 고요였습니다. 덕구는 새로 바른 하얀 문창호지를 바라보며 뿌듯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에 새어나오는 빛을 두려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집안의 자랑이자 축복임을 온 세상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임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맙네. 덕구가 등 뒤에서 말하자 복녀가 수줍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생은요. 덕분에 마을 분들과 더 가까워져서 좋은걸요. 그리고 형님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시겠지요. 복녀는 끝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그런 아내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크고 두툼했지만 이제 덕구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귀한 손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좀 쉬세. 오늘 밤에는 내가 달이라도 주물러 주리다. 오후의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까 사람들이 나누고 간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듯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는 바람에 흔들리며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덕군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담벼락, 즉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라는 담벼락은 오늘 아침의 햇살과 함께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덕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복녀가 지닌 신비한 힘은 이제 숨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와 함께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셨습니다. 구수한 숭늉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겨울이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있은 후 덕군의 집은 더 이상 마을의 외딴 섬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흉을 보는 소문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부부가 산다는 기분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군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괜스레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대문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 집안에 깃든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신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덕구와 복녀는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들의 순박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전과 다름없이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문을 열기조차 힘든 날이 많았고 처마 밑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겨울의 위험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덕군의 집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일감이 넉넉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녀가 뿜어내는 온화한 기운이 차가운 외풍을 막아주었고 사랑방 아궁이에서는 언제나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덕군은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면서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려주는 든든한 아내와 따뜻한 밥상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춤추게 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덕구는 아내의 밥그릇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자, 오늘은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한 그릇 더 두오 하며 자신의 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복녀가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안으로 넣는 모습은 볼 때마다 경이로웠습니다. 그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볼이 불룩해지는 모습은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하는 것처럼 귀여워 보였고 그 넉넉한 몸집은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의 날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가꾸는 넉넉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신비로웠던 작은 방의 빛은 여전히 밤마다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하거나 요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빛은 마치 호롱불을 켜놓은 듯 부드럽고 따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길을 걷다가 덕분에 집 쪽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기 덕분에 집 불이 켜져 있네. 오늘도 마을이 무사하겠어. 그 빛은 마을을 지키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복녀는 잠을 자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빌고 흉한 기운을 막아내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뺑덕 어멈의 소식은 뜸해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자신의 탐욕의 대인손을 치료하느라 한동안 고생을 했고 창피함에 낮에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덕분에 집 담벼락 주위를 서성인다는 목격담이 들리기도 했지만 감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복녀는 가끔 쌀이나 반찬을 챙겨 형수네 집 대문 앞에 몰래 놓아두곤 했습니다. 덕구가 그 못된 형수를 뭘 그리 챙기냐고 타박하면 복녀는 그래도 한 동네 사는 가족인데 춥고 배고프면 마음이 더 모질어지는 법이에요.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덕구는 그런 아내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사방이 고요한데 오직 눈 내리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 길을 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아랫목이 절절 끓어 발을 디디면 후끈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태찌개를 밥상에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찌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덕구의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드세요. 눈 치우느라 고생하셨어요. 복녀가 찌개 국물을 떠서 덕구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덕구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온몸을 녹였습니다. 어흐, 시원하다. 임자 솜씨는 정말 대궐 수락한 상궁보다 낫다니까. 덕구의 칭찬에 복녀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갔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리는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주까지 마신 뒤 두 사람은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을 끄자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황금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천장에 은은한 물결 무늬를 그렸습니다. 덕구는 베개를 베고 누워 그 빛을 바라보며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배는 부르고 등은 따뜻하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덕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황금 쌀알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임자, 자는가? 덕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자요. 눈 내리는 소리가 참 좋네요. 복녀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편안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당신이랑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라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따뜻한 밥해 먹고 살면 그게 신선노름 아니겠나? 덕구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복녀는 말없이 덕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이 덕구의 거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니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노곤하게 풀리면서 깊은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춥거나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의 아늑함을 더해주는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덕구는 문득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의심과 불안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나를 떠올리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황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녀도 서서히 잠이 드는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색, 색 하는 그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오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덕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꿈속에서 길어올리는 복의 기운임을, 우리 집을 지켜주는 사랑의 비침을 알기에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덕구의 감은 눈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아 좋은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소복소복 내려온 세상을 하얗고 깨끗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집 지붕 위에도,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덕군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만이 홀로 깨어 마을의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에 반사되어 더욱 영롱하게 빛났고, 혹시라도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다면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덕구와 복녀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오손도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늙어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며 마음이 고우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복녀가 뿜어내던 그 신비한 빛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집터에 남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마을,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사람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덕구와 복녀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라는 교훈과 함께 넉넉한 마음이 곧 복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말이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훈훈해지고 솔솔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불 속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덕구와 복녀가 누렸던 그 평온한 밤처럼 오늘 당신의 밤도 걱정 없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맡에 놓인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복녀가 보내주는 따뜻한 황금빛 꿈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어느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